사람들은 말하죠. 재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최소한 1년은 함께 겪어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시작된 사랑 그리고 행복이라 믿었던 결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늦게 그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만남.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이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허전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잊혀진다며 어머니께서는 친구분을 통해 선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망설였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더 이상 보기 싫다고 하시며 꼭 나가달라고 하셨죠.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김은주. 그녀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참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가장 힘든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 외로움이었으니까요. 완벽한 며느리 후보.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전시회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고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도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주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면 내 미래를 함께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사귄 후 나는 그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가끔 찾아뵙긴 하는데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녀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어르신을 모시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보겠다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 결혼을 논의한 적도 없는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첫 만남에서 어머니는 그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평소 말씀이 적으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유독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 우리 아들이 복이 있나 보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는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제안. 교제 6개월 후 나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어머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나는 그 순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시어머니 모시기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그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어머니 성격이 꼼꼼하실 수도 있고. 괜찮아요. 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오히려 어머님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행복한 신혼생활. 2022년 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나 역시 다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의 그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복용하시는 약도 꼼꼼히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해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 은주 덕분에 집이 살만하다. 어머니의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늘 밝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변화들. 결혼 후 6개월이 지날 무렵 어머니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체중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눈에 띄게 말라가고 계셨습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헬쑥하고 걸음걸이도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신 곳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변화는 말씀의 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곤 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책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날씨 좋던데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근처 공원.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원 진찰. 나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은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마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금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볼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약해서 함께 모셔다 드릴게요. 은주의 반응은 늘 그랬듯이 배려심 깊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안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으니까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시네요. 다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이 있을까요? 고령자분들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제야 나는 생각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큰 변화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심한 관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적응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생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생기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더 신경 써서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은주의 말을 듣고 나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이해심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은주는 정말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허브차를 끓여드리고 점심에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런 은주의 모습을 보며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예전보다는 밝은 표정을 지으시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상태. 한 달이 더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체중 감소는 더욱 심해졌고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 질문을 하면 어머니는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괜찮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 피곤함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피곤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머니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일찍 주무시는 어머니가 이 시간에 깨어 계실 리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수첩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아팠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의심의 시작. 다음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고민? 무슨 고민이 있겠니?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괜찮다는 말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은주의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은주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본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할 때의 은주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나와 있을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좀 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무표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닐까?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의심들이 현실이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2022년 겨울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주가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상황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혈압도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영양실조요? 그런데 집에서 식사는 잘 드시는데? 최근에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드렸는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될 수 있을까요?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나는 은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나? 아니에요.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는데 다만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긴 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병원에 더 일찍 모셔다 드릴 수 있었잖아. 미안해요. 저도 단순히 입맛이 없으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더 신경 쓰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거든요. 은주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 그리고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나는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내가 혹시 이상한 말을 해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동시에 그것을 참고 말할 수 없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 착각일 거야. 내가 괜한 말 꺼내서 신경 쓰게 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표정이, 그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CCTV 설치. 5일간의 입원 치료 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컨디션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조심스러워지신 것 같았고 은주와 이야기할 때는 특히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렵 세심하게 집안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어머니의 식사 패턴이었습니다. 평소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으시던 분이 종종 배가 아프다거나 속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먹지.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결국 드시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어머니가 은주가 준비해준 차나 음료를 예전만큼 즐겨 드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생강차 끓여드렸어요. 고맙다. 나중에 마시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컵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고 결국 은주가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은주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보양차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몸에 좋은 한약재로 끓인 차예요. 꼭 드세요. 고맙다. 하지만 그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셔서 은주가 준비해준 차를 몰래 싱크대에 버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컵을 물로 헹구신 후 다시 제자리에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까? 은주가 보기에는 차를 다 드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부엌 입구에 서서 어머니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내가 알던 은주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 차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입맛 때문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차를 버리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은주의 차가운 미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기로. 물론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다음 날 월요일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소형 무선 CCTV 2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거실용, 하나는 부엌용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은주가 시장에 나간 사이에 나는 서둘러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에는 TV 장식장 뒤쪽에, 부엌에는 전자레인지 위 선반에 숨겨두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어머니 역시 조심스럽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CCTV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의 은주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오후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의 밝은 미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장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병에서 알약 몇 개를 꺼내 숟가락으로 곱게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말을 차에 섞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였습니다. 은주는 그 차를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가서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에 좋은 한약제차 끓여드렸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차를 받아 드시려고 하시자 은주는 다시 부엌으로 나와서 그 무표정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격히 쇠약해지셨는지, 왜 은주의 차나 음료를 피하려고 하셨는지. 증거 수집. 나는 즉시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늘은 차도 잘 드시고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차를 정말로 드셨는지를.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 중에 이상한 게 있었나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냥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셔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이든 들어드릴게요. 요즘 은주가 주는 차나 음료를 마시면 몸이 이상해진다. 어떻게 이상하세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진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관찰해보니 그런 것들을 마신 후에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말하겠니? 우리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그리고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헛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심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절대 헛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끔찍한 진실. 그날 밤부터 나는 CCTV 영상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은주는 거의 매일 어머니의 차나 음료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나 즐기네 즐겨.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어느 날 그녀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며 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주의 과거. 그래서 나는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은주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는 불가능했지만 그녀가 운영했다는 공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건물의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은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요?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방 운영하기 힘들어져서 정리하셨는데, 갑자기요? 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참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은주 이전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어머니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은주가 어머니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던 것. 만약을 위해서 보험 수혜자를 저로 바꿔두면 어떨까요? 나중에 병원비나 장례비 같은 걸 처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네. 수혜자가 작년 12월에 변경되었네요. 피보험자의 며느리분으로. 그리고 보험 금액을 확인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이 7억 원이었습니다. 수혜자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 생명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더군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이름으로도 보험이 여러 개 가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대화.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한 건데 은주가 어머니의 음료에 뭔가를 섞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니? 그리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신고와 체포. 하지만 해결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은주를 내쫓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나는 우선 CCTV 영상들을 외장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사용하는 약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침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작은 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제거된 상태였지만 안에는 흰색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장 맨 아래쪽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와 저의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상속 관련 법률 서적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맨 마지막 봉투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수첩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은주의 필체로 날짜별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1차 투약 시작, 관찰 필요 11월 20일 식욕 감소 확인, 효과 나타남 11월 28일, 체중 감소 뚜렷, 병원 방문 예상됨 12월 5일, 계획대로 진행 중 12월 12일 퇴원, 경계심 증가, 더욱 조심스럽게 12월 20일 의심하는 것 같음, 용량 조절 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 시도 필요. 나는 그 수첩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살인 미수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3개월 내 자연사 위장 보험금 수령 후 적당한 시기에 2차 돌입. 2차 목표 달성 후 새로운 목표물 물색. 나는 그 순간 은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어머니와 저희 재산과 보험금을 노린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 남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제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경찰관들은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CCTV 영상, 은주의 수첩, 그리고 의문의 약물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은주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진짜 얼굴. 은주가 체포되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밝고 따뜻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설마 눈치챌 줄은 몰랐네요.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은주가 어머니에게 투약한 것은 강력한 신경억제제였습니다. 소량으로는 식욕감퇴와 무기력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투약할 경우 서서히 신체 기능을 마비시켜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은주의 전 남편 사망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은주의 실명은 김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신분을 바꾼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과거 10년간 최소 3명의 남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그들의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은주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정말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살인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복과 깨달음.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독성 물질 투약으로 인해 신체 여러 기관이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을 며느리라고 여기며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어머니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보다. 내가 너에게 그 여자를 소개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내가 고생했잖니.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자꾸 자신을 자책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은주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머니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여시지 않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은주와 함께했던 1년여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심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직감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내가 조금 더 늦게 눈치챘다면 지금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은주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 갖는 감정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나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평일에도 가능한 한 일찍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은주를 생각합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때로는 의심해야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거의 늦을 뻔한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